최 선생님은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하셨고 석사 과정은 장내 관련 전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저희와 시청자분들이 상담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좁은 골목 쪽으로 몰리면서 넘어진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서울의 길거리에서 158명이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최 선생님은 이 참사를 접하고 어떠셨어요? 저 그날 새벽에 속보를 봤는데요. 자려고 누웠다가 사람들이 뭐 그때부터 트라우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저는 트라우마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주 자전거 축제 할 때 그 같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저희 친척이 계셨고 제가 그때는 이제 장례 전공하는 학생 대학원생이었는데 가서 직접 이 장례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인을 위한 메이크업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태원의 젊은 친구들이 제 아들, 딸 또래거든요. 어떤 상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그랬다만 알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뭐 저도 저희 둘째가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필이면 진짜 10월 29일의 날짜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서울권에 있어가지고 수도권에 있어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밤을 꼴딱 새우면서 이제 봤는데 그 소식을 새벽에 접한 분들이 저 말고도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저처럼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서 또 울고 연락을 받아도 울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참사로 힘들어하실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유가족이나 부상자만이 아니고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나 뭐 한국심리학회 등등에서 지금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의료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치료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 외부로 잘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찾아내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사자라면 조금만 용기를 내서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좀 찾아보셔서 기대도 되고 나 힘들다고 말해도 되고 울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본인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도 그리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서로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작 할로윈 축제 때문에라는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작이라고 말하는 작은 일에 사람이 158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현장에서 지휘했던 소방관이 기소가 됐어요. 지금 참사 후 흘러가는 방향이 이상합니다. 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놀다가 뭐 아니면은 서양 축제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거 노는 게 어때서요? 그 나이 때 잘 놀아야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못 놀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보다가 정말 이렇게 대비되는 걸 발견했는데, 외국 뉴스들 찾아보면 그 고인이 된 분들
생전의 사진들이 굉장히 뭐 옷이 노출이 있거나 막 즐거운 파티 장면이거나 그런 것들 가감 없이 올리거든요. 그 어때서요?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사실 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도 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어. 뭐 마지막 학기였어.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뭐 했어. 부모님한테 잘하던 학생이었어. 그렇게 무슨 애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항변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으면 애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품행이 방정해야 애도합니까? 근데 그 언론의 기류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수준인가? 아니면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좌절감이 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나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후 처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했던 할로윈 축제인데 행정을 모르는 사람이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쩌면 상식적인 투표가 가장 확실한 대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는 선생님의 페북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살짝 했거든요. 네. 이제 알려줘도 되는 부분만 잠시 알려주시고요. 네. 또 학창시절은 어떠셨는지 요즘 말로 인싸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막 저를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셨던데 보니까 그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페이스북은 그 사람의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아니 어쩌면 반대 모습일 수도 있어요. 페이스북으로만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막 개량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유시민 선생님 무슨 아메리카노 마신다고 막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것처럼 아니 제가 나름 전문지 50대 여성인데 뭐 좀 비싼 지갑을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근데 어떤 분이 제 지갑 보더니 막 선생님 실망이에요. 뭐 이래서 도대체 뭘 실망했다는 거지? 실제로 그 SNS의 모습은 많이 다르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니에요. 인싸 그런 거 아니고 공부 못하고 고집 세고 뭐 대학 꼴찌로 졸업했어요. 선생님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보통은 꼴찌로 졸업해도 나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등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꼴찌는 운도 필요해요. 아니 이게 다 틀리거나 막 꼴찌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학부를 꼴찌로 졸업했는데 나중에 심리학으로 다시 박사과정 들어갈 때 학부 때 저희 그 교수님께서 저희 또 박사과정 때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래 너는 공부하러 다시 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 합격을 했는데 약간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 같은 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그때의 아이들 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다른 취미가 있어도 선생이나 어른의 눈으로는 더 많은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1등보다 더 힘든 꼴찌를 하신 최 선생님. 부모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최 선생님을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정말 특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보통 부모님보다 훨씬 진보적인 분들이셨어요.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막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저를 굉장히 신뢰해 주셔서 항상 어떤 일을 해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셨어요. 제가 대학 때 그 총장실 점거 농성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86년, 7년 뭐 이럴 때 교수님들이 저희 집으로 다 전화를 해서 뭐 데리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농성장에 와서 이렇게 머리 땡겨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전두환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하는 걸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봐도 실제로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애는 이제 20살 넘었고 지가 알아서 잘 판단하는 애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우리 애 때문에 교수님이 그 퇴근을 늦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퇴근하시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졸업하고 30년 만에 교수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보기 드문 그죠. 부모님을 그가 두셨어요? 전적으로 네. 신뢰해 주셨어요. 저는 잠깐 노래패 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휴학계 갖다 냈거든요. 네. 좀 부럽습니다, 선생님.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도 병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뻔한 질문이지만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 애도 좀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그때 KTX 처음 나왔을 때였는데 기차 타고 서울로 통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석사과정 하는 3년 동안 그 입천장이 항상 헐어 있었어요. 그래서 맵거나 뜨거운 걸 못 먹었어요. 살림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또 한 10년 정도 그냥 주부로 살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니까 너무 막 그런 살림만 하다가 다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도 그때 힘든지를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절대로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공부라서 알게 되는 게 재밌고 또 비는 시간이면은 항상 국립도서관 가서 막 자료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사냥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냥.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네네.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이렇게 막 뭘 알고 바구니에 막 채우는 그 느낌이 좋았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 오늘. 네, 한편 아이들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힘들었고 독립적으로 컸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조만간 가족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실 예정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안에 아직 질풍노도에 소녀도 들어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인류를 위해서 엄청 큰 일을 하는 느낌도 막 들어요. 사실 그래요. 과장이 아니고 워낙 지금 저출산 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세대를 이어주는 구체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손주를 데리고 어디 막 가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뭔가 많이 이벤트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 PT를 받는데요. 그 PT 받으면서도 막 공 가지고 뭘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나중에 이걸 잘 익혀가지고 손주랑 놀아야지. 그러고 책을 볼 때도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책 있으면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애기들 노는 곳이 진짜 좋더라고요. 야외에 나무 위에 집도 지어져 있고 그래서 막 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계획을 막 짜고 있습니다. 그 손주 부럽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해보려고요. 막 친구들한테 막 손주 동영상 막 자랑하는. 그 정말 싫지 않아요? 저도 복수하려고. 아니 그런 낙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지하철에서 이제 막 손주 동영상을 보는 거지. 역시 최고의 엄마이자 최고의 할머니가 되실 것 같습니다.